어르신 3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시어머니가 생활비 반반을 요구했지만 저는 침묵했고 그날 밤 아파트를 친정 명의로 바꾸자 아침에 난리가 났습니다. 고부 갈등. 그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지루하며 동시에 가장 폭발적인 감정의 소용돌이이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가정이라도 그 안을 들여다보면 잿더미 아래 숨겨진 불씨처럼 갈등이 타오르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린의 삶 역시 그 불씨 하나로 인해 완전히 뒤집혔다. 화기애애해야 할 저녁 식사 자리, 시어머니의 서리빨 같은 선전포고가 그녀의 결혼 생활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하지만 린은 울며불며 매달리는 대신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반격을 시작했다. 이것은 자신의 재산,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한 여자의 처절하고도 통쾌한 전쟁 기록이다. 저녁 식사 도중이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밥상을 쾅 내리치며 목소리를 높였다. 앞으로 우리 집은 무조건 더치페이다. 생활비도 각자, 인생도 각자 알아서 하자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차갑게 식어내렸다. 어머니의 속셈이 뻔히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겉으로 티 내지 않았다. 오히려 입가에 살짝 미소를 머금으며 태연하게 대답했다. 네, 알겠습니다. 전 이견 없어요. 내 대답에 시어머니의 입이 귀에 걸릴 듯 찢어졌다. 목적을 달성했다는 승리감, 마치 내 재산을 이미 손에 넣기라도 한 듯한 탐욕스러운 눈빛이었다. 그날 밤, 나는 조용히 움직였다. 법무사에게 연락해 아파트 명의를 친정 부모님 앞으로 이전하는 절차를 속전속결로 처리해버린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분노로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녀는 성난 암사자처럼 내게 달려들더니 삿대질을 해대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너 미쳤니? 감히 내 집을 빼돌려? 지금 시댁이랑 전쟁하자는 거야? 나는 그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내 서늘한 미소에 시어머니가 멈칫했다. 풍선에서 바람이 빠지듯 기세등등하던 욕설이 잦아들었다. 그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기가 다 빨린 사람처럼 축 늘어진 채 평소 탐욕스럽게 번들거리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허공을 응시했다. 나는 국그릇에 남은 국물을 우아하게 마신 뒤 냅킨으로 입가를 톡톡 닦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모든 걸 계산적으로 하자고 제안하신 건 어머니 아니셨나요? 표정이 왜 그러시죠? 너. 시어머니는 고장난 녹음기처럼 말을 잇지 못하고 뻐끔거렸다. 그때 옆에서 묵묵히 밥만 먹던 시아버지, 씨가 신문을 식탁에 내동댕이 치며 소리쳤다. 린. 이게 무슨 짓이냐? 이 집은 엄연히 우리 씨 가문의 집이야. 나는 고개를 들어 시아버지를 차갑게 일별하며 또박또박 대꾸했다. 아버님, 연세가 드셔서 깜빡하셨나 본데 이 집 계약금은 저희 친정에서 해주셨고 대출금은 여태껏 저 혼자 갚았어요. 등기권리증 명의도 제 거였고요. 진씨 집안이랑은 하등 관계없는 집입니다만. 뭐라? 우리 이랑 결혼했으면 내 것이 곧 우리 집안 것 아니냐? 시아버지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목에 핏대까지 세웠다. 나는 일부러 말꼬리를 늘리며 비꼬았다. 아버님 논리대로라면 그의 월급도 전부 저한테 줘야겠네요. 두 분 연금도 가족 공동재산으로 쳐서 다 같이 써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말문이 막힌 시아버지는 물 밖으로 나온 붕어처럼 입만 뻥긋거렸다.
겨우 정신을 차린 시어머니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말 돌리지 마. 지금 집 문제 이야기하고 있잖아. 나는 성실한 태도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집 문제 맞아요. 이 집은 이제 저희 부모님 집이에요. 오늘부터 두 분이 여기서 계속 사시려면 월세를 내셔야 합니다. 순간 집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바늘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릴 만큼 정적만이 감돌았다. 시어머니의 눈이 동전만큼 커졌다. 뭐라고? 월세. 내 아들 집에서 사는데 월세를 내라니? 어머니, 또 틀리셨네요. 여긴 어머니 아들 집이 아니라 제 집이었고 이젠 저희 부모님 집이라니까요. 남의 집에서 살면 월세를 내는 게 당연한 이치 아닌가요? 나는 얼굴색이 시시각각 변하는 시어머니를 보며 쐐기를 박았다. 당연히 저희가 합의한 더치페이 원칙에 따라야죠. 이 근방 시세로 치면 월세 150만 원은 받아요. 두 분이랑 남편까지 3명, 저는 1명, 총 4명이니까 4분의 3인 112만 5천 원 내시면 되겠네요. 제 목인 37만 5천 원은 제가 매달 정확한 날짜에 부모님 계좌로 쏠 테니까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상식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듯 태연했다. 시어머니는 현기증이 나는지 비틀거렸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효자 남편 안이 들어왔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인상을 찌푸렸다. 엄마,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는 구세주라도 만난 듯 울부짖으며 아들에게 매달렸다. 아나, 내 마누라 교육 좀 다시 시켜라. 얘가 미쳤어. 집 명의를 친정으로 돌리고 우리한테 월세를 내라잖아. 아내 얼굴이 순식간에 구겨졌다. 그는 미간을 좁히며 나를 노려보았다. 린, 엄마 말이 사실이야? 나는 팔짱을 낀 채 그를 빤히 바라보았다. 사실이야. 왜, 문제 있어?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이런 중요한 문제를 왜 나랑 상의 한마디 없이 처리해? 상의. 어머니가 더치페이 선언하실 땐 나랑 상의하셨니? 아는 말문이 막힌 듯 잠시 멍하니 있다가 더듬거렸다. 그거랑 이건 다르지. 뭐가 다른데? 너희 식구들이 내 등골 빼먹는 건 되고 내가 내 재산 지키는 건 안 된다는 거야? 내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쇠망치처럼 그를 때렸다. 당황과 분노, 그리고 두려움이 섞인 눈빛으로 그가 나를 바라보았다. 린, 장난치지 말고 당장 명예 다시 돌려놔. 싫어. 규칙은 너희가 정했어. 난 그 규칙을 준수하고 있을 뿐이야. 나는 가방을 챙겨들며 쏘아붙였다. 아, 깜빡할 뻔했네. 월세는 내일부터 계산된다. 월말에 정산할 테니까 준비해둬. 밀리면 가차없이 방 빼야 할 거야. 나는 사색이 된 세 사람을 뒤로 하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문밖에서 시어머니의 통곡 소리와 남편의 고함이 들려왔지만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끼자 세상은 다시 평화로워졌다. 다음 날 아침. 거실은 태풍이 휩쓸고 간 듯 엉망이었다. 시어머니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는지 머리는 산발에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남편 안 역시 판다처럼 다크서클이 내려온 채 나를 죽일 듯이 노려보았다. 린. 집안 꼴을 이렇게 만들어야 속이 시원해? 나는 대꾸도 없이 주방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다. 텅 비어 있었다. 나는 거실에 있는 세 사람을 돌아보며 천천히 말했다. 아, 맞다. 확실하게 계산하기로 했으니까 식비도 따로 해야지. 앞으로 장 보는 건 각자 해결해. 냉장고에 있는 음식도 이름표 붙여놓는 게 좋겠다.
남의 거 먹었다가 애 상하면 안 되니까. 시어머니가 괴물을 보듯 나를 쳐다보며 입술을 떨었다. 너 먹는 거 가지고 치사하게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안 될 거 있나요? 어머니, 더치페이가 원래 이런 거잖아요. 설마 이 정도 각오도 없이 제안하신 건 아니죠? 시어머니의 입술이 다시금 제멋대로 떨리기 시작했다. 아니 나를 구석으로 끌고 가 이를 갈며 속삭였다. 린, 도대체 원하는 게 뭐야? 화난 건 알겠는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내가 뭘? 난 너희가 정한 새로운 가족 규칙을 아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을 뿐인데? 왜, 본인들이 뱉은 말은 벌써 까먹었어? 남편은 꿀 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결국 그들은 굴복했다. 밖에서 비슷한 조건의 집을 구하려면 월 112만 원으로는 택도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그렇게 기이한 더치페이 라이프가 시작되었다. 첫 일주일, 겉으로는 조용해 보였지만 시어머니는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다. 그녀는 꼼꼼한 회계사라도 된 양 작은 수첩을 들고 다니며 집안의 모든 지출을 기록했다. 주말 정산 시간, 시어머니는 수첩을 탁자에 탁 던지며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린, 이번 주 생활비 총 32만 5천 원 나왔다. 내 몫은 4분의 1이니까 8만 1,250원이야. 내놔라. 나는 깨알같이 적힌 내역을 훑어보았다. 휴지 한 칸, 쌀 한 톨까지 적을 기세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을 꺼냈다. 잠시만요. 나 역시 방에서 다른 수첩을 꺼내 어머니 눈앞에서 흔들어 보였다. 어머니, 이건 제 일주일 지출 내역이에요. 나는 수첩을 펼쳐 항목을 하나하나 읊었다. 월요일, 거실 전구 나간 거 제가 교체했죠? 자재비 6,000원 제 인건비는 뺐어요. 수요일, 하수구 막힌 거 뚫는 약품비 4,000원 금요일, 어머니 휴대폰 액정 필름 깨진 거 제가 새 걸로 붙여드렸죠. 12,000원. 나는 점점 굳어가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며 계속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공용공간 청소 제가 3번 했습니다. 요즘 가사 도우미 시세가 시간당 15,000원이에요. 한 번 할 때마다 2시간 걸렸으니 총 9만 원 저녁 식사 준비도 4번 했죠. 식재료비 빼고 조리 인건비만 한 끼에 1만 원 쳐도 싸게 드린 거네요. 총 4만 원을 다 합치면 이번 주에 저한테 주셔야 할 돈이 15만 2천 원입니다. 제가 드려야 할 8만 1,250원을 제하면 오히려 저한테 7만 750원을 주셔야겠네요. 나는 계산기가 띄워진 휴대폰 화면을 그녀의 코앞에 들이밀며 방긋 웃었다. 어머니, 계산 정확하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간처럼 붉게 달아올랐다. 순진해 보이던 며느리가 자신보다 더 지독하게 계산기를 두드릴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참다 못한 아니 벌떡 일어나 삿대질했다. 린, 너무한 거 아니야? 집안일 좀 했다고 돈을 받아? 여기가 무슨 회사야? 나는 미소를 싹 거두고 차갑게 응수했다. 안, 똑바로 들어. 첫째, 더치페이 하자고 한 건 너희야. 둘째, 계산을 확실히 하기로 했으면 가족이고 뭐고 없어. 거래만 있을 뿐이지. 가사 노동도 엄연한 노동이야. 노동을 했으면 대가를 받는 게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 아니니? 남편은 또다시 말문이 막혔다. 결국 내 완강한 태도에 시어머니는 울며 겨자 먹기로 차액을 입금했다. 휴대폰에 입금 알림이 뜨자 내 입가의 미소는 더욱 짙어졌다. 나랑 머리 싸움을 하겠다고?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고. 집안일에도 요금이 부과되자 시어머니는 눈에 띄게 얌전해졌다. 돈이 아까워 일을 안 하기 시작했고 집안 위생 상태는 급격히 추락했다.
나는 콧노래를 부르며 내 방만 깨끗이 치웠다. 거실이나 주방. 더러워서 못 참는 사람이 치우겠지? 치우면 돈 받으면 되고. 우리 집 풍경은 기괴하게 변해갔다. 거실 쓰레기통은 넘쳐나 악취를 풍겼지만 아무도 비우지 않았다. 싱크대 개수대에는 기름진 그릇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각자 쓴 그릇을 그대로 방치한 탓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 여동생이자 시누이인 바이가 남자친구를 데려와 밥을 먹겠다고 통보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시어머니였다. 그녀는 새벽부터 일어나 집안을 뒤집어 엎으며 대청소를 시작했다. 오전 내내 허리가 끊어지도록 일한 시어머니는 청구서를 들고 나를 찾아왔다. 린, 오늘 대청소하느라 내 시간과 노력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알지? 총 4시간 걸렸으니까 인건비 6만 원, 청소용품비 5천 원, 합계 6만 5천 원이다. 내 몫은 4분의 1이니까 1만 6,250원 당장 보내. 나는 군말 없이 즉시 송금했다. 네,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그 돈은 어머니 수고비라고 생각하세요? 돈을 받자 시어머니의 표정이 그나마 좀 풀렸다. 선례를 남기는 것이 중요했기에 나는 기꺼이 지불했다. 저녁이 되자 비가 꽤 멀끔하게 생긴 남자를 데리고 왔다. 바우라는 이름의 그 남자는 꽤 유복한 집안 자제인 듯 했다. 그는 우리 모두에게 줄 선물을 사올 정도로 씀씀이가 컸다. 식탁 위에서 시어머니의 자식 자랑이 끝도 없이 이어졌다. 우리 이는 대기업 과장이라 연봉이 꽤 세지. 이번에 성과급 나온 것만 해도 얼만데. 우리 바이는 또 어떻고. 이제 막 대학 졸업했지만 인물이 훤해서 줄 서는 남자가 한 트럭이야. 비의 남자친구인 바우는 이해에 바르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가끔 맞장구도 쳐주는 모습이 꽤나 교양 있어 보였다. 한참을 떠들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화살을 내게로 돌렸다. 우리 며느리도 돈은 제법 벌어. 근데 사람이 너무 깐깐해서 탈이지. 젓가락질을 하던 내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왔구나. 드디어 시작이네. 시누이 비가 기다렸다는 듯 거들었다. 겉으로는 나를 감싸는 척했지만 실상은 교묘한 비꼬기였다. 엄마도 참 새언니가 깐깐한 게 아니라 알뜰살뜰한 거지. 요즘 여자들 중에 언니처럼 야무지게 가정 챙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 입으로는 칭찬을 늘어놓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명백한 경멸과 우월감이 스쳐 지나갔다. 시어머니는 내가 무슨 대역죄라도 저지른 양 과장되게 한숨을 쉬었다. 바오 군은 몰라서 그래? 우리 집 요즘 완전 더치페이로 돌아가거든. 며느리가 그러는데 형제간에도 돈 계산은 칼같이 해야 한다면서 집안일 하는 것까지 돈을 받더라고. 그 말이 떨어지자 식탁 분위기가 순식간에 기묘해졌다. 바오의 얼굴에 잠시 놀란 기색이 스쳤지만 그는 능숙하게 표정을 갈무리했다. 시아버지와 남편 아는 밥그릇에 코를 박은 채 모른 척했고 비는 입을 가리며 연기 톤으로 소리쳤다. 어머, 정말이야? 언니, 완전 신세대네. 나는 수저를 내려놓고 북치고 장구치는 모녀를 바라보았다.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다. 네, 사실이에요. 어머니가 먼저 제안하셨고 저도 합리적이라 생각해서 동의했죠. 비는 바오를 쳐다보았다. 남자친구가 나를 경멸해주길 바라는 눈치였다. 하지만 바오는 그저 사람 좋게 웃으며 말했다. 형수님, 정말 원칙이 확실하시네요. 요즘 보기 드문 분입니다. 칭찬처럼 들렸지만 어딘가 가시가 돋친 말투였다.
돈 10원 한 장에도 벌벌 떠는 짠순이 취급이랄까? 목적을 달성한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얼굴로 바오에게 반찬을 집어주었다. 바오 군, 많이 들어. 이거 다 내가 만든 거야? 며느리는 돈 한 푼 안 보탰어. 내가 짠순이인데다 게으르기까지 하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모양이었다. 나는 반박하지 않고 조용히 밥만 먹었다. 속으로 차가운 비웃음을 삼키며. 식사가 끝나고 내가 설거지를 하겠다고 나서자 시어머니가 기겁하며 말렸다. 아유, 됐다. 손님도 왔는데 내가 주방에 들어가면 모양 빠지지. 비야, 내가 가서 해라. 새언니한테 좀 배워. 너도 시집가면 살림해야지. 시어머니는 비의 등을 떠밀며 눈짓을 보냈다. 나를 손님 앞에서 대접받는 며느리로 포장하려는 속셈이었다. 안타깝게도 나는 그 연극에 장단 맞춰줄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나는 주방으로 따라 들어갔지만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비는 서툰 솜씨로 그릇을 닦으며 내게 말을 걸었다. 언니, 엄마 말 너무 담아두지 마. 원래 말만 세게 하지 속은 따뜻한 분이잖아. 그러니 나는 영혼 없이 대꾸했다. 사실 저도 더치페이 좋다고 생각해요.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서로 의존 안 하는 게 쿨하잖아요. 공통 화제를 찾으려는 듯 비가 재차 떠들어댔다. 나는 그 가식적인 얼굴을 보며 장난기가 발동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 당연하죠. 저도 바오 씨랑 결혼하면 칼같이 더치페이 할 거예요. 나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그래. 그거 참 잘 됐네. 오늘 저녁 식재료비가 총 95,000원. 가스랑 수도 요금 퉁쳐서 5,000원 합계 10만 원 들었어. 우리 식구 4명의 너희 커플은 손님이니까 뺄게. 그럼 나머지 4명이서 나눠야지. 1인당 25,000원 그리고 어머니 요리 인건비도 계산해야지. 전례에 따라 4만 원 잡으면 1인당 1만 원 후 그러니까. 내 오빠, 아빠, 그리고 엄마한테 각각 35,000원씩 입금해달라고 전해드려. 비의 얼굴에 걸려있던 미소가 석고상처럼 딱딱하게 굳었다. 언니, 지금 농담하는 거죠? 내가 농담하는 것처럼 보이니? 나는 문틀에 기대 팔짱을 낀 채 말했다. 이게 우리 집 규칙이야. 내가 그렇게 쿨하다고 찬성한 더치페이라고. 비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변했다. 그녀는 거실 쪽을 바라보며 구원 요청을 보냈다. 신호를 받은 아니 인상을 잔뜩 찌푸리며 주방으로 들어왔다. 린. 또 무슨 짓이야? 비가 모처럼 남자친구 데려왔는데 꼭 이렇게 분위기를 망쳐야겠어? 난 그저 우리 집 규칙을 따랐을 뿐이야. 설마 이 규칙 나한테만 적용되는 거였니? 나는 안과 비, 그리고 거실에 앉아있는 시어머니를 차례로 쏘아보았다. 시어머니의 표정은 씹다 뱉은 껌처럼 일그러져 있었다. 하지만 예비 사위 앞이라 화를 낼 수도 없는 노릇. 그녀는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리며 말했다. 됐다, 됐어. 가족끼리 무슨 돈 계산이니? 오늘 밥값은 내가 낼 테니까 편하게들 먹어라. 나는 입꼬리를 비틀며 비아냥거렸다. 어머니, 그건 우리 집이 더치페이 원칙에 위배되는 거 아닌가요? 규칙은 사람이 만드는 거지. 오늘은 날이 날이니만큼 융통성 있게 가자고. 시어머니는 짜증스럽게 손을 내저었다. 나는 소리 없이 웃었다. 너희들의 규칙이란 게 고작 이따위였구나. 필요할 때만 갖다 붙이는 고무줄 잣대. 식사는 숨막히는 침묵 속에 끝났다. 손님들이 돌아가자마자 집안 공기는 영하로 떨어졌다. 시어머니는 씩씩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다.
아니 나를 따라 방으로 들어와 따져 물었다. 린, 너 오늘 일부러 그랬지? 나는 담담하게 인정했다. 응, 일부러 그랬어. 도대체 왜 이래? 오늘 내가 나랑 엄마를 얼마나 망신줬는지 알아? 망신. 식탁에서 당신이랑 어머니가 나 비꼬고 돌려까기 할 땐 내가 당할 망신은 생각 안 해봤고? 우린 그때 그냥 아니 말문이 막혀 우물쭈물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서늘한 눈빛으로 쏘아붙였다. 안, 가식적인 변명은 집어치워. 당신들 속셈 내가 모를 줄 알아? 나를 쪼잔하고 속 좁은 며느리로 만들어서 상대적으로 너희 집안을 관대하고 인자한 이미지로 포장하려던 거잖아. 꿈깨 어림도 없으니까. 내 기세에 눌린 안이 뒷걸음질 쳤다. 린, 너 변했어. 변한 게 아니야. 더 이상 당신들 입맛대로 놀아나는 바보 멍청이 연기를 안 하기로 했을 뿐이지. 나는 오랫동안 참아왔다. 현모양처가 되면 진심이 통할 줄 알았다. 하지만 돌아온 건 착취와 무시뿐이었다. 안, 명심해. 이 더치페이 게임, 시작한 건 너희들이지만 끝내는 건 내가 결정해. 안은 뭐라 반박하려다 입을 다물고 방을 나갔다. 멀어지는 발소리를 들으며 나는 생각했다. 우리 사이의 신뢰는 이제 돌이킬 수 없이 깨져버렸다고. 그날 이후 우리는 가족이라기보다 쉐어하우스 룸메이트처럼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살얼음판 같던 정적을 깨는 사건이 터졌다. 방에서 책을 읽는데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비명이 들려왔다. 뛰쳐나가 보니 시아버지가 가슴을 움켜쥐고 소파에 쓰러져 있었다.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빨리 119 불러. 시어머니는 울며불며 정신을 못 차렸고 아는 손을 덜덜 떨며 휴대폰 잠금조차 풀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침착하게 구급대를 불렀다. 병원에 도착해 검사를 마친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나왔다. 급성 심근경색이었다.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한 상황. 보호자분, 수술 및 입원 수속을 위해 원무과의 보증금 1천만 원을 먼저 납부해 주셔야 합니다. 간호사가 청구서를 내밀었다. 1,000만 원이요. 시어머니와 아내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들은 절망적인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봤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에게 물었다. 아나, 너 돈 얼마나 있니? 아니 울상을 지었다. 엄마, 저번 달 월급으로 카드값 메꾸느라 통장에 몇 푼 없어요. 시어머니는 휘청거리며 쓰러질 뻔했다. 그러다 문득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나를 돌아보았다. 그녀가 내 손을 꽉 움켜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 만큼 절박했다. 린, 며느리야, 내가 어떻게 좀 해봐. 너 돈 모아둔 거 있잖아, 그치? 나는 무표정한 얼굴로 내 팔을 잡은 그녀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마음속엔 어떤 동요도 일지 않았다. 어머니, 우리 집 더치페이 규칙 잊으셨어요. 아버님 병원비는 진 씨 집안에서 알아서 하셔야죠. 시어머니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다. 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씹어 뱉었다. 이건 진씨 집안일입니다. 저랑은 상관없는 일이라고요. 그때 아니 짐승처럼 달려들어 나를 거칠게 밀쳤다. 린, 내가 사람이냐? 아버지가 죽게 생겼는데 지금 돈 타령이 나와?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나는 차갑게 웃으며 그를 노려보았다. 돈 타령. 말은 똑바로 해야지.
돈 타령은 너희가 먼저 시작했어. 나한테 더치페이 강요할 때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니? 내 물음에 아는 꿀 먹은 벙어리가 되어 입만 뻐끔거렸다.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잖니. 시어머니가 대성통곡하며 매달렸다. 린, 제발 부탁이다. 내가 일단 수술비 좀 융통해줘. 나중에 우리가 꼭 갚으마. 차용증이라도 써줄게. 내가 무릎이라도 꿇으랴. 시어머니는 정말로 무릎을 꿇으려 했다. 나는 냉정하게 몸을 피했다.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우린 철저한 더치페이 가족이지 사채업자가 아니잖아요. 돈 거래하면 내 상한다고 하니 그냥 원칙대로 하시죠. 나는 절망에 빠진 모자를 내려다보았다. 가슴 한구석에 동정심 따윈 티끌만큼도 남아있지 않았다. 당신들이 나를 계산적으로 대할 때 내 기분은 생각해 본 적 있어? 이제 와서 아쉬우니까 가족 타령이라니. 너무 늦었어. 그동안 모아둔 돈 다 어디 갔어요? 아버님 연금, 어머님 연금, 그이 월급, 그리고 바이, 아가씨도 돈 벌잖아요. 다 털면 1천만 원 정도는 금방 만들 텐데? 나는 일부러 비꼬듯 물었다. 그 말은 그들의 환부를 정확히 찔렀다.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뚝 그쳤고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다. 아니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돈. 그거 바이, 남자친구인 바오 녀석이 투자한다고 가져가서 다 날렸어. 나는 눈썹을 치켜세우며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역시나. 코인이나 주식에 손댔겠지? 그럼 지금 빈털털이란 소리네. 그들의 침묵이 긍정의 대답이었다. 그때 복도에서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환자분 보호자 안 계세요? 보증금 납부 안 하시면 수술 일정 밀립니다. 시어머니는 사색이 되었다. 그러다 갑자기 무언가 결심한 듯 고개를 번쩍 들더니 도끼 어린 눈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이 재수 없는 년. 그녀의 입에서 찢어지는 듯한 고함과 함께 내 뺨 위로 손바닥이 날아들었다. 짝! 얼굴이 화끈거렸다. 나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시어머니는 눈에 핏발이 선 채 악귀처럼 소리 질렀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내가 진명이만 안 넘겼어도 우리가 이 꼴은 안 났어. 내 시아버지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내가 널 가만 안 둘 줄 알아. 옆에 있던 나는 내 부어오른 뺨을 복잡한 눈빛으로 쳐다보았지만 입술만 달싹일 뿐 끝내 침묵했다. 그의 비겁한 침묵은 시어머니의 손찌검보다 더 뼈아픈 칼날이 되어 내 가슴을 후벼 팠다. 나는 얼얼한 뺨을 문지르며 차갑게 입꼬리를 올렸다. 좋아요. 이 뺨, 똑똑히 기억해 둘게요.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휴대폰을 꺼냈다. 네, 아빠. 저예요. 친정 부모님은 생각보다 빨리 도착하셨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기대와 달리 돈 가방을 들고 오신 게 아니었다. 아버지는 낡은 서류 가방 하나만 든 채 엄숙한 표정으로 나타나셨다. 평생 숫자를 다루는 회계사로 살아오신 아버지는 빈틈이 없는 분이었다. 아버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시어머니와 안 앞에 내밀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 차용증, 다 돈을 빌리고 싶으면 여기에 서명해라. 서류를 들여다본 시어머니와 아내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원금 1천만 원 이자월 2% 복리 적용. 그리고 그들을 경악하게 만든 특약 조항. 1년 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하지 못할 경우 현재 채무자가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친정 부모 명의로 무조건 인도한다. 당신들.
지금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서 보따리 내놓으라는 거야? 시어머니가 바들바들 떨며 아버지에게 삿대질했다. 이건 완전 고리대금 업자 아니야. 사돈, 말씀 가려 하시지요. 아버지는 안경을 고쳤으며 차분하게 대꾸했다. 은행에서 빌려도 이자는 냅니다. 우린 합리적인 수준에서 책정한 겁니다. 게다가 사돈 댁과 우리 아이는 더치페이 하는 사이라면서요? 형제간에도 돈 계산은 명확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만. 나중에 딴소리 안 나오게 서류로 확실히 해두는 게 서로 편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는 시어머니가 했던 말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돌려주었다.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다. 아니 서류를 낚아채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안 빌려. 누가 이런 피 같은 돈을 빌린대? 당신들 다 흡혈귀야. 아니 나를 향해 으르렁거렸다. 그러든가. 옆에 있던 친정엄마가 싸늘하게 말했다. 그럼 알아서들 해요. 우리도 굳이 업보 쌓아가며 돈 빌려주고 싶지 않으니까. 부모님이 미련 없이 몸을 돌렸다. 가지 마세요. 시어머니가 기겁하며 엄마의 팔을 붙잡았다. 그녀의 시선이 굳게 닫힌 수술실 문을 향했다. 눈동자의 초점이 흐려지더니 결국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바닥에 주저앉았다. 쓸게요. 쓴다고요. 아버지는 가방에서 똑같은 계약서를 다시 꺼냈다. 이런 상황을 예견하고 여러 장 준비해 오신 것이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하고 지장을 찍었다. 붉은 인주가 마치 핏방울처럼 보였다. 안 역시 굴욕감에 입술을 깨물며 서명했다. 돈은 즉시 입금되었고 시아버지의 수술은 무사히 진행됐다. 수술이 성공적이라는 의사의 말을 듣고서야 그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3자처럼 차갑게 그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다. 아니, 내게 다가와 복잡한 표정으로 물었다. 린, 이제 속이 시원해. 나는 그를 빤히 바라보며 되물었다. 그럼 안 시원할 이유라도 있어? 안은 할 말을 잃었다. 그렇다. 내가 만족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나? 내 돈은 한 푼도 안 들었고 손 하나 까딱 안 했으며 너희들에게 평생 갚지 못할 빚까지 떠안겼는데 이보다 더 완벽한 승리가 어디 있겠어? 안, 그런 눈으로 보지 마. 여기까지 온 건 내가 몬 게 아니야. 너희가 선택한 길이지? 자업자득. 원망하려거든 너 자신을 원망해. 시아버지가 퇴원하고 집안에는 무거운 정막만이 감돌았다. 빈문서는 보이지 않는 산처럼 그들을 짓눌렀다. 시어머니는 예전처럼 기세등등하게 패악을 부리지 못했다. 나를 볼 때마다 빚쟁이를 만난 듯 슬금슬금 피하기 바빴다. 안 역시 퇴근하면 말없이 방에 틀어박혔다. 나는 이 기묘한 평화가 꽤 마음에 들었다. 하지만 누군가는 가만히 있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동네방네 돌아다니며 나를 씹어대기 시작했다. 며느리가 피도 눈물도 없이 시부모를 사지로 몰아넣고 고리대금을 뜯어낸다는 식이었다. 자신을 악독한 며느리에게 핍박받는 비련의 여주인공으로 포장한 것이다. 순식간에 소문은 전염병처럼 퍼졌다. 이웃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렸다. 친척들은 전화를 걸어와 일륜을 들먹이며 훈계를 늘어놓았다. 시누이 비는 가족 단톡방에서 나를 공개 저격했다. 린 언니, 우리 부모님이 오빠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면서 어떻게 그래요? 양심이 걔한테 먹혔어요. 언니가 그러고도 사람이에요. 우리 오빠가 언니 같은 여자랑 결혼한 게 진짜 아깝다. 나는 쏟아지는 비난 메시지를 무표정하게 바라보다가 단톡방을 나갔다.
그리고 비에게 개인톡으로 사진 한 장을 전송했다. 사진 속에는 그녀의 남자친구 바오가 낯선 여자와 모텔 입구에서 진하게 껴안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잠시 후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답장이 왔다. 비, 새언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린, 별뜻 없어. 남의 집안일에 감나라 배나라 할 시간에 내 앞가림이나 잘하라고. 본인 똥도 못 닦으면서 오지랖은. 더 이상 답장은 오지 않았다. 그녀는 상황 파악을 끝냈고 겁을 먹었다. 바이를 처리했으니 이제 시어머니 차례다. 뒤에서 호박씨 까는 사람에게는 공개 처형이 약이다. 나는 차용증을 수십 장 복사했다. 그리고 아파트 게시판부터 엘리베이터, 각층 입구까지 눈에 띄는 곳마다 도배를 해버렸다. 빨간 펜으로 더치페이, 이자, 주택담보 같은 단어의 밑줄까지 긋는 친절함도 잊지 않았다. 다음 날 아파트 단지가 발칵 뒤집혔다. 사람들이 게시판 앞에 모여 웅성거렸다. 세상에, 진짜 더치페이였어? 며느리가 독한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먼저 시작한 거였네. 아들 내외한테 더치페이라니 저 할망구도 참 별종이다. 제 무덤 제가 팠구먼. 차용증 쓴 꼴 좀 봐, 집 넘어가게 생겼네. 쯧쯧, 인과응보야. 하룻밤 사이에 여론이 반전되었다. 시어머니는 동네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밖에 나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비웃는 통에 그녀는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다. 분을 참지 못한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 악을 썼다. 린, 너 이 천하에 못돼 먹은 년. 날 말려 죽일 작정이냐? 나는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여유롭게 대꾸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하도 밖에서 제 욕을 하고 다니시길래 오해를 풀고자 팩트를 제공했을 뿐인거려. 제가 뭐 틀린 말 했나요? 너. 숨이 넘어가려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 참, 어머니. 나는 목소리 톤을 바꾸며 싸늘하게 웃었다. 다음 달 월세랑 이번 달 이자, 날짜 맞춰서 제 부모님 계좌로 입금하세요. 깜빡하시면 법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괴성이 들려왔지만 나는 가볍게 통화를 종료했다. 아, 상쾌하다. 빚을 갚기 위해 아는 기계처럼 일했다. 매일 야근에 주말 알바까지 뛰느라 몇 달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다. 자존심 센 시어머니도 결국 마트 계산원으로 취직해 하루 종일 서서 일해야 했다. 돈 때문에 피가 마르는 그들을 보며 나는 희열 대신 무관심을 느꼈다. 그날은 시아버지의 생신이었다. 매년 고급 식당에서 파티를 열었지만 올해는 누구도 생일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저녁이 되자 시어머니가 말없이 조촐한 밥상을 차렸다. 식탁 위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그때 시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탁한 눈동자에 회한이 스쳤다. 린, 아가야. 다 내 잘못이다. 내가 늙어서 노망이 났었나 보다. 오늘 이 애비가 진심으로 사과하마. 시아버지는 단숨에 술을 들이켰다. 나는 멈칫했다. 시어머니와 안도 놀란 눈치였다. 시아버지가 내게 고개를 숙인 건 처음이었다. 시어머니도 황급히 술잔을 들었다. 눈가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린, 나도 미안하다. 내가 미쳤지. 더치페인이 뭐니 헛소리를 하고. 널 때린 건 정말 귀신에 홀렸던 거야? 마지막은 아니었다. 그는 찢어질 듯 괴로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여보,
미안해. 너무 늦었다는 거 알지만 나 정말 반성하고 있어.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나는 세 사람의 눈물겨운 신파극을 보며 속으로 차갑게 웃었다. 사과해서 해결될 일이면 경찰이 왜 필요하고 법이 왜 있겠어? 나는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고 평온한 눈으로 그들을 응시했다. 지금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무엇 때문에 가장 실망했는지 아세요? 나는 시선을 돌려 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어머니가 더치페이를 요구해서도, 입속을 차려서도, 심지어 날 때려서도 아니야. 어머니가 날 공격할 때마다 당신이 침묵을 선택했다는 것, 아니 사실상 암묵적으로 동조했다는 것, 그게 문제야. 당신은 철저한 방관자였어. 당신은 효자일진 몰라도 좋은 남편은 절대 아니야. 내 말은 예리한 비수가 되어 그의 심장에 꽂혔다. 아내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밥맛 떨어져서 못 먹겠네요. 오늘 식사는 제가 사는 걸로 하죠. 작별 선물이라 치고요. 나는 멍하니 굳어버린 세 사람을 뒤로 하고 방으로 들어왔다. 다음 날 나는 망설임 없이 이혼 소장을 접수했다. 당연히 아는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붙잡기 위해 발악했다. 매일 회사 정문 앞에 꽃다발을 들고 서 있는가 하면 주말에는 새벽같이 일어나 아침상을 차렸다. 시어머니도 180도 돌변해 나를 상전 모시듯 했다. 하지만 착각이었다. 깨진 유리잔은 다시 붙일 수 없는 법이다. 내가 요지부동이자 그들은 전술을 바꿨다. 시어머니는 친척들을 집으로 불러들여 소위 별표, 가족 청문회 별표를 열었다. 퇴근 후 현관문을 열자마자 숨이 턱 막혔다. 거실은 고모, 이모, 삼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그들은 심판자라도 된 듯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훑어보았다. 상석에 앉은 시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하소연을 시작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좀 판단해 주세요. 며느리가 글쎄 이혼하겠답니다. 우리 아니 지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인면수심도 유분수지 가정을 깨겠대요. 시아버지가 아파서 돈이 급할 때도 빚쟁이처럼 차용증 쓰게 하고 우릴 아주 벼랑 끝으로 몰았다니까요. 그녀의 연기력은 여우 주연상 감이었다. 친척들이 벌떼처럼 일어나 나를 비난했다. 세아가, 내가 너무 심했네. 안 서방 같은 남자가 어디 있다고 복을 걷어차?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야. 이혼은 무슨 이혼. 아는 내 손을 잡으며 비굴하게 애원했다. 여보, 제발 그만하자. 우리 다시 시작해, 응? 나는 스스로 정의롭다 착각하는 이 어리석은 군중을 보며 피로감을 느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과 논쟁하는 것만큼 인생 낭비도 없다. 나는 반박하지 않았다. 화내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가방에서 물건 하나를 꺼냈다. 녹음기였다. 나는 천천히 재생 버튼을 눌렀다. 지직거리는 소음 뒤로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시어머니였다. 아나, 엄마가 알아봤는데 린네 외할머니가 저번 달에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꽤 남기셨다더라. 못해도 수십억은 될 거야. 어떻게든 그 돈 우리 걸로 만들어야지. 내일 내가 더치페이 하자고 바람 좀 잡을게. 걔가 자존심이 세서 분명 넘어올 거야. 생활비 아껴서 딴 주머니 차고 걔 돈 야금야금 빼먹다가 빈털털이 되면 내쫓자. 어차피 걔 애도 못 낳잖아. 돈 다 뺏고 젊고 예쁘고 애 잘 낳는 애로 새로 들이는 게 낫지. 적나라한 녹음 내용이 거실을 울렸다. 한마디 한마디가 망치가 되어 사람들의 고막을 때렸다.
거실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경악과 경멸을 담아 시어머니에게 꽂혔다. 시어머니의 얼굴색이 붉은색에서 하얀색으로 다시 푸른색으로 변하더니 마침내 잿빛이 되었다. 그녀는 석상처럼 굳어 의자에 늘어졌다. 나를 가르치려 들던 친척들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달아올랐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표정들이었다. 아니 획 고개를 돌려 제 어미를 노려보았다. 절망과 배신감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엄마. 어떻게 그런 짓을...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평생 존경했던 어머니가 이토록 탐욕스럽고 악랄한 계획을 꾸몄으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녹음기를 집어넣고 싸늘한 눈으로 좌중을 훑었다. 자, 여러분. 아직도 제가 억지를 부린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안을 똑바로 쳐다보며 최후 통첩을 날렸다. 안, 이혼 서류방에 뒀어. 3일 줄게. 도장 찍어. 안 그러면 법원에서 보자. 그때는 이 녹음 파일이 아주 훌륭한 증거가 될 거야. 나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려 그 지옥 같은 집을 빠져나왔다. 나는 친정으로 거처를 옮겼다. 3일 후, 아내에게서 서명이 된 이혼 서류가 도착했다. 전화도, 문자도 없었다. 가정법원 앞에서 만난 그는 불과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다. 우리는 말 한마디 없이 절차를 마쳤다. 이혼 확인서를 손에 쥐자 기이할 정도로 마음이 평온해졌다. 법원을 나서는데 그가 나를 불렀다. 린. 나는 멈췄지만 돌아보지는 않았다. 그 빚. 최대한 빨리 갚을게.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다. 나는 피식 웃었다. 됐어. 갚지 마우 그 돈. 내 멍청했던 지난날의 청춘을 산값이라 칠게. 그리고 널 버리는 위자료라고 생각해. 그가 숨을 들이켰다. 나는 그에게 더 이상 대꾸할 기회를 주지 않고 택시를 잡아탔다. 백미러 속에서 홀로 우두커니 서 있는 그가 보였다. 작고 초라했다. 하지만 동정 따윈 없다. 어떤 상처는 평생 지워지지 않으니까. 후에 들려온 소식에 따르면 시댁은 빚과 소문을 견디다 못해 집을 팔고 낯선 시골로 야반도주했다고 한다. 바이, 역시 바오와 헤어졌다. 콩가루 집안인 게 다 까발려졌는데 어떤 남자가 좋아하겠는가. 나는 신혼집을 판 돈과 유산을 합쳐 부모님을 모시고 세계 일주를 떠났다. 프로방스의 라벤더 밭에서 석양을 보았고 산토리니의 하얀 골목에서 바닷바람을 맞았으며 아이슬란드의 밤하늘 아래서 오로라를 쫓았다. 그림을 배우고 베이킹을 하고 스쿠버 다이빙을 즐겼다. 나는 비로소 나 자신을 되찾았다. 화려하고 생기 넘치는 진짜 나의 삶을. 어느 날 해변에서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을 SNS에 올렸는데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다. 아니었다. 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더는 중요하지 않다. 나는 미소를 머금은 채 차단 버튼을 누르고 메시지를 삭제했다. 인생은 쥐고 있는 것을 놓아야 비로소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있는 법.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은 영원히 과거 속에 썩어가길. 나의 미래는 구름 한 점 없이 맑음이니까.